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24일 화요일 아침 9시 32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하락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한 데도 있어요. 상승한 데도 있는데 이 지금까지의 하락세에 비교를 하면은 이런 상승은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나스닥도 그렇고 일부 상승하는 녀석들이 있긴 있는데 그래 봐야 이건 일단 하락이 둔화된 정도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이 반등을 위한 의미 있는 매수세 이런 거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락이 둔화되고 있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하락한 친구들도 낙폭이 좀 제한이 되는 등 혹은 하락했다가 아랫꼬리를 길게 다는 등 하락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금리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어젯밤엔 금리가 5%를 잠깐 넘었다가 다시 크게 되돌리면서 시장이 크게 안정이 된 거죠. 금리가 장중에 많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시장이 좀 안정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 어떤 지난번에 오버했던 지난번에 어떤 슈팅성 시세에 대한 약간의 되돌림이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어떤 중장기적인 그런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된 거는 아닙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불안한 상황에서 이렇게 슈팅성 시세에 대한 해소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런 거는 계속 시세가 지속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거긴 합니다. 그죠? 계속 증시가 빠질 수 있고 계속 금리가 오를 수 있어라는 그런 우려가 여전히 있습니다. 우려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인 뭐 기술적인 움직임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요까지 말씀을 드렸고 어젯밤에 금리가 크게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잠시 금리를 좀 쳐다보겠습니다. 금리를 보시면 크게 떨어졌어요. 5%를 미국 증시 장 초반에 이 미국 증시 개장하기 직전에 5%를 살짝 넘었다가 5% 살짝 넘었다는 긴장감 때문에 장 초반에 미국 증시 장 초반에 세계 증시는 정말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이제 미국 증시 개장하고 나서 금리가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시장은 다시 안정을 찾은 거죠. 사실 뭐 어떠한 재료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은 투기적인 이유에 의해서 그냥 올랐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는 뭐 약하지만 어떤 재료가 조금 나오긴 했어요. 금리를 떨어뜨릴 만한 그런 이슈들이 없진 않았습니다. 전 이런 게 핵심적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하나씩 보자면 빌그로스라는 아저씨가 있는데요. 채권왕으로 불렸었대요. 예. 빌그로스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이 아저씨가 이제 올해 말에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라고 발언을 했답니다. 경기 침체 예상 어제 밤에 말씀드렸죠. 지금 뭔가 세상에 안 좋은 이슈가 있어야 이게 금리가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 살짝 드렸던 적이 있는데 약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권을 투자할 수 있다. 뭐 대략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금리가 떨어지는데 한몫했고요. 또 그리고 빌 에크먼 아저씨라고 이 아저씨도 채권 투자자인데 이 아저씨가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린 채권 숏 쳤던 거 전부 커버했다. 채권 숏으로 해가지고 금리 올라갔던 거 달달하게 잘 먹었다. 우리 이제 간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아저씨의 이런 발언들 때문에 그 증시가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졌다라고 해요. 하여튼 근데 결정적인 저런 아저씨들의 발언이 결정적인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지금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변동성이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지만은 감성과 비논리의 구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의 발언이 훨씬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좀 크게 떨어졌어요. 오래간만에 좀 크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5% 금리에 대한 저항을 4거래일 동안 확인을 한 셈이에요. 그래서 이 채권에 뜻이 있으신 분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5%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채권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겁니다. 5%란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똑같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아직까지 금리가 상승세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일단은 기술적인 내용만 봐도 4.8이 어떤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4.8을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이거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냥 가벼운 조정일 뿐이에요. 물론 4거래일 동안 어딜 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좀 수상하긴 합니다. 5%가 의미 있는 저항이 되는 건가? 약간 좀 수상하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8을 붕괴시킨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아직까지 상승 중 건전한 눌림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은 똑같습니다. 이거 아직 금리의 상승세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한 방 정도가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이 워낙 좀 감성적인 또 그리고 비논리적인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특정한 쇼크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한 번쯤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는 있다라고 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이런 비논리와 감성의 영역일 때 시장의 특징이 우리 코스피의 예시를 보면 좀 잘 드러나는 것 같긴 한데요. 이런 구간들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가 평상시엔 짜불짜불 이렇게 천천히 잘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언제가 제일 무섭습니까? 사실 이런 때 이렇게 슈팅 걸리는 구간이 제일 무섭거든요. 이런 거 봤냐 이거예요. 제 생각엔 이런 걸 봐야 금리의 상승세가 끝날 것 같다. 이 거꾸로 이야기하면 채권의 가격이죠. 채권의 가격이 지금 몇 년째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하락세를 이건 채권 가격이죠. 10년물 채권 가격. 이게 바닥을 찍으려면 제 생각엔 코스피 같은 그런 게 하나 필요하지 않겠냐. 이 투매를 봐야 이게 끝나지 않겠냐라는 생각인데 의미 있는 투매를 아직까지 보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의미 있는 투매가 등장할 만한 그런 불안감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시세는 하여튼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슈팅 한 방은 남았다라는 생각이고요. 확실히 5%는 무거운 저항이긴 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인식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죠? 5%가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금리가 올라왔던 이런 과정들 중에 5%라는 자리가 가장 무거운 저항, 이게 심리적으로도 라운드 넘버이기 때문에 가장 저항이 무겁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실수로라도 다시 한번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지금 요렇게 상승했던 이 기울기 있죠. 이거를 더 능가하는 그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여전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리의 상승세는 여전한 것 같다. 여전히 시장이 좀 불안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도 그렇다. 4.8 붕괴된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세상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일단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정이 시작됐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급등에 대한 피로감 풀어야 되는 때에서 또 잘 풀고 있어요. 아직은 뭐 건전한 조정에 불과합니다. 물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5%가 무거운 저항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부근이 대략적으로 이쪽 부근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금리의 상승이 끝이 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은 해놓긴 해야 되겠습니다. 금리의 상승이 거의 끝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해야 돼요. 금리의 상승이 영원할 거다. 뭐 6%, 7%, 8% 아직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생각하기엔 조금 좀 부담스러운 때입니다. 일단 5%를 일단 저항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금리의 상승이 거의 끝나가는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슈팅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슈팅의 가능성. 이 지금 변동성이 확대된 이런 시세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그런 슈팅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추가적인 슈팅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일단 뭐 금요일날 물가지표라는 재료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좀 주의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어젯밤 증시가 뭐 그렇게 됐다. 2년물 금리도 많이 떨어졌죠. 보시다시피 금리가 2년물 금리도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를 계속해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이제 혼란스러운 구간이라 딱히 뭐 언급을 못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2년물 금리긴 한데요. 하여튼 뭐 지금 보시다시피 못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일단 체크만 하자고요. 그래서 하여튼 어젯밤에 슬슬 이제 경기 침체 예상. 이 사람도 그랬어요. 빌 에크먼 아저씨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 채권 매도를 유지하기엔 세상에 너무 많은 리스크가 있다. 경제는 최근 데이터가 시사하는 것보다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경기 침체, 뭐 경기 둔화 이런 이야기들을 슬슬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젯밤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년 미국 주택 판매가 가장 둔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고요. 그래서 슬슬 어떤 경기 둔화에 대한 그런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 이게 뭐 어떤 수치로나 아니면은 어떤 뭐 정설로 자리 잡은 건 아닙니다. 그죠? 어떤 뭐 수치로 검증이 되거나 정설로 자리 잡은 것은 아직은 아니다. 슬슬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젯밤 말씀드린 뭐 그런 내용이죠. 그죠? 이게 경기 침체 우려라든가 이런 게 정설로 받아들여지면은 그럼 오히려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서 시장이 안정될 수도 있다. 물론 이 경기 침체나 어떤 경기 둔화에 대한 전망이 정설이 되면은 증시는 조금 더 빠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생각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근데 일단 그런 이야기가 어젯밤 조금씩은 나오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설은 아니죠. 그죠? 경기 침체된다 이런 게 정설은 아니고 아직은 이제 일부 등장한 겁니다.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있죠. 일부 등장한 거예요. 일부. 아직 정설은 아니에요. 정설은 아직까지 미국 경기 침체, 경기 둔화는 없고 미국 경제는 튼튼해. 이게 이제 연준에서도 인정한 내년 경제 성장 전망도 굉장히 좋고 아직까지는요. 이런 건 일부 의견일 뿐입니다. 경기 침체 예상한다. 일부 의견일 뿐이에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설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금리들이 오히려 그죠?
경제가 안 좋다라고 하니까 떨어지고 있죠. 경제가 안 좋다라는 게 오히려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구나. 참 세상이 재밌게 돌아갑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몇 가지 자료들을 조금 더 보자면은, 실제로 주택 구입 능력 지수라는 게 있대요. 미국 기준이겠죠. 그죠? 8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네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고금리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못 사고 있구나. 고금리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좀 얼어붙고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제 골드만삭스 리포트에 있는 그런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 민간 주택 판매가 앞으로 적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요거는 어제 나온 그 GS 골드만삭스의 전망 그 데이터죠.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고금리로 인한 부담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고금리로 인한 당연하죠. 지금 금리가 높아지니까 부채를 많이 쓰는 그런 업종들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건설업종이라든가 아니면 조선업종이라든가 이렇게 남의 돈으로 장사하는 회사들이 있죠. 하여튼 그런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항공 쪽이라든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부채가 많은 그런 업종들이 있죠. 해운 업종이라든가 남의 돈으로 장사하는 회사들이 지금 같은 때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젯밤 이제 증시 이야기를 하자면은 조금 하락이 둔화됐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사실 분위기가 이렇지는 않았는데 장 초반과 장 막판이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달라졌네요. 장 초반에는 IT 빅테크가 좀 약했고, 장 초반에는 오히려 다른 일반적인 종목들이, 다른 IT 빅테크를 제외한 다른 섹터들이 전부 다 초록색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IT 빅테크가 올라가고 다른 섹터들이 빨간불로 전환이 됐네요. 아침과 저녁의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네요.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슬슬 퍼지면서 그런 거겠죠, 아마도요. 금리가 떨어지고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IT 빅테크 이런 친구들이 오히려 올라오고 일반적인 종목들은 더 약해졌다. 하여튼 그래서 S&P 500이라든가 아니면 러셀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낙폭이 좀 커졌고요. 나스닥은 장막판까지 잘 올랐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수세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잘 빠지고 있는 겁니다. 서서히 잘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S&P가 어젯밤에 한 건, 이건 S&P인데 S&P가 어젯밤에 한 거는 여기 직전 저점에 대한 저항을 재확인한 겁니다. 여기 저항이 있구나, 나 여기 못 넘어가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한 거죠. 잘 빠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이 둔화가 되면서 5일선과의 이격이나 이런 것도 많이 회복을 하면서 어떤 단기 낙폭에 대한 그런 피로감을 조금씩 풀고 있는 상황이다. 잘 빠지고 있다. 아직 이 하락 파동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하락된 시작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 하락 파동이 일단은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나스닥도 살펴볼게요. 나스닥은 보시면은 이제 어젯밤 지지력을 확인을 한 겁니다. 물론 나스닥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여기 직전 저점, 여기가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거든요. 어젯밤 지지선을 붕괴시킨 거고, 어젯밤 결과적으로 이 저항을 확인한 겁니다. 사실 이 종가상으로 여기를 못 넘었기 때문에 저항을 확인한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죠. 엄밀하게 정말 자로 잰 듯이 따지면 그런 의미가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가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 범위가 어떤 직전 저점의 어떤 지지력에 영향을 받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직전 저점에 지지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근데 이제 장 초반에 금리가 잠깐 5%를 넘어갔던 일 때문에 충격을 받아갖고 잠깐 좀 저점을 좀 낮아지긴 했으나, 근데 일단 지지력을 분명히 확인을 한 겁니다. 아직도 애플은 강하다, 아직도 IT 빅테크는 강하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실적 발표 기대감도 있잖아요, 당장. 그죠? 이번 주에 내일 아침인가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인가 실적이 발표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라도 일단 안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하락이 둔화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의미 있는 매수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날 장대 음봉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장대 음봉의 절반짜리도 회복을 하지 못하지 않았냐. 그리고 종가상으로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중요한 저항을 넘어서지도 못하고 있지 않는 거냐.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매수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양봉이 나왔지만 이거는 의미 있는 매수세가 아니고 그냥 하락이 좀 둔화된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아무튼 여기쯤에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는, 어쨌든 나스닥도 그래요. 10월 12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하락이 지금 이게 이 한 파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죠?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시나리오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제 이 자리를 이제 어떤 지지력을, 이 자리에 대한 어떤 그 지지력을 받고 있는 그런 자리인데요. 여기서 지금 이 지지력을 받았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탄력적인 반등이 올라온다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 그러면은 이거는 하방이 더 이상 진행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 나스닥이 변화를 주고 싶으면, 나스닥이 이제 보시다시피 이 올해 초부터 해서 7월 달까지 쭉 상승 추세를 이어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상승 추세를 완전히 끝낼 거냐 말 거냐를 갖고, 물론 사실상 이 자리를 3번 터치했다는 것 자체로, 또 그리고 저점이 낮아진다는 것 자체로 이 상승 추세가 사실상 끝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높은 확률로 확인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엄밀히 따지면은 이 자리에, 아직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를 완전히 끝냈다라고 하기엔 떨떠름한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나스닥은 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강한 상승 추세를 완전히 끝내고 하락으로 전환을 시키려면은 뭔가 이 평상시와 다른 이례적인, 뭔가 좀 독특한 힘이 작용을 해야 될 겁니다. 뭔가 얘가 아래쪽으로 이제 완전히 얘가 완전 아래쪽으로 전환을 하고 싶다면 이례적인 어떤 매도세 이런 게 등장을 해야 될 텐데, 그 이례적인 매도세가 등장했다라는 걸 확인하는 모습이 이거라고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하락 파동이 있죠. 이렇게 시작된 하락 파동이 있죠. 이 하락 파동이 평상시라면 이 정도쯤에서 끝나는 게 맞아요. 이 정도쯤에서 끝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만약 이 거대한 상승 추세를 끝내고 하락으로 전환할 마음이 진짜 있다라면은, 이번에 이 자리부터 시작된 이 이례적인,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일반적인 이 하락 파동이 요렇게 더 길게 연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까지 빠지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하여튼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번 하락 파동이 여기서 끝나면은 이거는 나스닥은 빠지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게 아닌지 라는 생각을, 높은 가능성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빠진 이 하락 파동이 원래 이쯤에서 끝나는 게 맞을 것 같지만, 이게 탄력적인 반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여기서 쭉 한번 이게 파동이 좀 연장이 되면서 여기 있는 이 직전 저점을 의미 있게 이 한 파동으로 쭉 붕괴시켜 주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아직은 이런 시나리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이 둔화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한 파동이 끝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하여튼 이번에 이 하락 파동이 이례적으로 길게 이어져서 쭉 빠져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나 이 정도까지 내려와 버린다면은, 그렇게 하락 파동이 연장이 되어 버린다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나스닥도 하락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탄력적인 반등이 올라와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럼 이제 골 때린다. 그럼 이제 하방은 또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또 하방 투자하신 분들은 또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위쪽에서 고점이 몇 번을 낮아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낮아지는데, 이제는 이 정도 했으면 저점을 붕괴시킬 때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저점을 막 그렇게 진짜 중요하게 의미 있게 붕괴시키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분명 저점은 낮추고 있지만.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 나스닥의 하락 파동이 쭉 길게 연속이 되느냐 마느냐, 이걸 이제 이번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나스닥에 있어서. 그리고 참 이쯤에 생각을 해볼게. 나스닥은 이제서야 빠지기 시작하는데, 다른 종목들은 이미 다 맛이 갔죠. 그죠? 코스피라든가 중국 증시라든가. 얘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하락 파동이 길어지게 돼서 얘가 본격적으로 하락으로 가버린다면은, 이제 올해 3분기, 4분기에 올해 3분기, 4분기 세계 증시 분위기는 굉장히 어두워질 수 있겠죠. 그죠? 대장이 이제서야 빠질랑 말랑 하는 상황인데, 다른 친구들은 이미 거의 패닉 상황까지 가 있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패닉에 가 있던 친구들은 이제 중환자실로 실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 정도까지 봤습니다. 여전히 하락이 유리한 상황이에요. 지난번에 121선 기준으로 보시는 분 계셨는데, 아직도 충분히 유효한 생각입니다. 그죠? 121선, 나스닥 121선 기준으로 해서 한 번 테스트 했고요. 2번 테스트 했어요. 그리고 3번 테스트 하고 있죠.
세 번 테스트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121선의 어떤 지지력의 생명력은 잃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하여튼 굉장히 좀 이제 어떤 이런 관점에서 봐도 좀 불안한 상황이다. 121선을 어떤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했던 나스닥이 121선을 세 번째 붕괴시켰네. 이것도 좀 중요한 어떤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불안하다. 하여튼 그만큼 나스닥은 기술적으로 지금 중요한 자리다. 그죠? 나스닥은 이제서야 빠지려고 하는데 나스닥 여기서 통째로 빠져버리면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면 이미 골로 가 있는 이 러셀 지수나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다 말씀을 어젯밤 그래서 기술적인 이야기들 좀 간단하게 해봤고요. 그죠? 불안감은 어쨌든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어떤 지난번 급등에 대한 피로감 이런 걸 푸는 자리입니다. 빅스 지수를 봐도 그렇죠. 빅스를 봐도 어젯밤에 크게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상승 중 눌림 잘 나오고 있다. 상승 중 눌림 하면서 지금 잘 올라가고 있죠. 하여튼 시장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증시 잠깐 볼까요? 유럽 증시 그죠? 급락했다가 빠졌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 여기 직전 저점이라고 하기는 중요한 전저점 이 자리가 있죠. 전저점 자리가 있는데요. 여기 지지력을 테스트했네요. 급락하면서. 그러나 어때요? 하락의 목표치는 일단 다 채웠고 하락의 속도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락이 둔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하락세가 진행 중이긴 하나 하락이 둔화되고 있다. 반등을 이야기하는 건 아직은 좀 빠르고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 이런 거 보시면 잘 보이시죠? 그죠? 이런 어떤 중요한 지지선들을 붕괴시키려면은 이런 이례적인 긴 하락 파동의 어떤 이런 긴 하락 파동이 나와야 된다고요. 나스닥에서 지금 필요한 게 이런 겁니다. 나스닥에서 필요한 게. 이번에도 그렇죠. 이번에도 독일 증시인데 지금 보시면 직전 저점 여기를 붕괴시키면서 이례적으로 강한 매도세가 긴 파동으로 하나가 진행이 되니까 레벨 다운이 되고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나스닥엔 이런 게 없었다. 나스닥이 이런 게 나와야 하락으로 본격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쭉 말씀을 드렸고 뭐 애플 이런 거 그죠? 보시다시피 애플 이런 거는 직전 저점 어젯밤 지지력 테스트 한 거예요. 당연히 이런 하락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자리인 거고 아직까지는 잘 빠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의미 있는 매수세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어젯밤 미국 증시는 대부분 장 초반에 급락 출발했었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 지금 이미 며칠간 많이 빠졌는데 장 초반에 급락 출발하면은 단기적으로 증시에 메리트가 생기게 되죠. 그 메리트를 활용해서 장중에 반등을 했는데 근데 뭐 보시다시피 어젯밤 미국 증시를 보시면 이 뭐 더 이상 뭐 상승 전환 의미 있는 상승 전환까지는 이루어내지 못했다고요. 왜냐하면 의미 있는 상승 전환을 이루어내기에는 그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요. 왜냐하면은 그죠 어떤 그 주식에 아주 그 단기적인 메리트를 생각을 할 거면은 여기 하락에서 상승까지 요 구간이 지금 메리트가 있는 거지 이 상승 전환된 이 위에 있는 구간은 어떤 단타로서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급락했던 거를 가지고 하여튼 반등을 좀 만들어내려고 했으나 의미 있는 반등엔 실패했고 하여튼 누군가 공격적으로 매수하려는 세력은 지금 없는 겁니다. 그죠? 플러스 위로 올라간 게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나스닥도 조금 올랐다가 뭐 조금 밀리는 모습. 하여튼 위쪽으로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안 보인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어떤 하락세가 강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중요하구나, 구글 실적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쭉쭉쭉 다 살펴봤고요. 저기 참 그 MMF에서 돈이 참 많이 빠져나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참고적으로 드리는 이야기인데 MMF에서 빠져나간 돈이 어디로 갔나라고 좀 유추를 해보면 일단 증시는 아니죠, 그죠? 증시는 일단 아닌 것 같아요. 막 빠지는 거 보니까 채권에 몰려가죠. 채권에 몰려가갖고 MMF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예금으로 가진 않았습니다. 제가 어디서 봤는데 지금 데이터를 못 찾겠어서 그냥 말로만 하는데 은행 예금으로는 거의 안 쏠리고 있습니다. 돈이 은행 예금은 여전히 여전히 거의 뭐 제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MMF에서 빠져나간 돈이 최근에 그쪽으로 많이 갔다, 채권 쪽으로 많이 갔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그 지난주에 수급 잠깐 한 번만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나왔던 수급이거든요. 보시면은 여전히 어떤 투자자들은 어떤 주식 매수에 열을 좀 올리고 있긴 합니다.
보시면 나스닥인데요. 지난주에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 매수 포지션이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을까요? 이런 건 오히려 이런 건 오히려 하락을 부추기는 그런 수급일 수 있어요. S&P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94.4K, 그러니까 선물 매도가 굉장히 많았는데 선물 매도가 줄었어요. 지난주에 증시 많이 빠졌죠. 증시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선물 매도가 줄었다라는 거는 먹고 튀었다라는 겁니다. 하방 보시는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냈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했다라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 하방을 유지하는데 일단 좋은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하방 어떤 하락 시세가 끝날 때의 특징이 시장이 막 급락폭락을 하면서 선물 매도 포지션이 막 늘어나는 게 어떤 전형적인 어떤 하락 시세를 끝내는 그런 모습이긴 하거든요. 일단 수급상에서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하여튼 지금 개인들은 더군다나 채권을 MMF 팔아갖고 막 채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 수급적인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쭉 다 살펴봤고요. 어젯밤에 구리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구리가 이 삼중바닥형을 테스트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어젯밤 저녁 영상 제가 녹화할 시점에는 이 중요한 라인을 붕괴시키고 있었는데 결국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일단 아직 붕괴된 게 아니고요. 아직까지 불안합니다만은 잘 버티고 있다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삼각 수렴형이죠. 삼각 수렴형에서 잘 버티고 있다. 아직은 붕괴된 게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 구리가 어젯밤에 저렇게 급반등했으면은 아마 중국 증시도 그죠? 오늘 반등 시도할 수 있겠다 싶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구리 가격이 죽다 말았다. 어젯밤에 달러가 굉장히 약해졌거든요. 사실 그 달러가 약해진 거에는 어제 채권 투자자들 빌 에크먼, 빌 그로스, 빌 에크먼 이런 사람들이 경기 침체 예상했기 그런 발언들의 영향을 좀 받은 거라고 생각도 되는데요. 달러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달러가 크게 떨어지면서 저기 보시면은 구리라든가 아니면은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원자재들의 가격이 조금 좀 일단은 하락이 좀 둔화가 되거나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경기 침체가 난다, 경기 둔화가 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원자재들의 가격이 좋을 수가 없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아직까지 방향성은 좀 미정인 거예요. 구리라든가 이런 거 아직까지 좀 혼란스러운 그런 구간인 겁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사실 구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하방 압력 계속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직은 맞고요. 다만 중요한 지지선에 걸렸기 때문에 아직은 붕괴가 안 되는 것 뿐이지, 이게 어쨌든 하락인 건 맞긴 맞습니다. 누가 봐도 하락인 건 하락이에요. 이평선들을 봐도 하락 중인 거고요. 그죠? 하락이 맞긴 맞다. 이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고, 하여튼 천연가스는 어디선가 일단 버티고 있네요. 그죠? 어디선가 버티고 있고, 오늘 밤에도 만약에 2.9 자리를 버티면은 이 자리는 다시 매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눌림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는데, 보시다시피 지난번 상승했던 이 주요 장대 양봉을 이미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게 일단 다음번에 올라가더라도 여기를 돌파한 척하기는 일단은 조금 좀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시나리오 정도는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지난번에 이 엄청난 상승 에너지를 누적을 한 거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좀 강하게 갈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일단 당장 눈앞에 보면은 여기를 일단 붕괴를 시켜버린 거기 때문에 약간 좀 방향성이 좀 모호해졌습니다. 그 중장기적인 상승에 대한 잠재력 이런 건 좀 높아 보이긴 하나, 당장 일단 여기를 붕괴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장 여기를 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어쨌든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어떤 지지력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하루 확인했고 오늘 밤에도 확인하면은 더욱 튼튼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2.9 지지력 확인되면은 매수의 기준은 생길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국제유가는 어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이런 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쟁 리스크 완화 이런 걸로 인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안정이 됐죠. 하지만 그냥 여전히 답답한 그런 구간입니다. 국제유가가 크게 아래로 떨어지기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크게 올라가기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됐고, 결국 박스권인 거죠. 그죠?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봤습니다.
쭉 다 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네요. 한번 뭐 볼까요? 하락이 둔화되고 있네요. 그죠? 하락 둔화. 예, 하락세는 여전합니다. 하락이 둔화되고 있다. 그 애매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하락은 둔화가 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고, 지금 하고 있는 거 굳이 뭐 하고 있나 살펴보자면은 지난번 직전 저점 자리가 여기죠. 선물 320짜리 320짜리의 저항을 뭐 다시 한번 굳건히 확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락이 둔화되고 있다, 뭐 그거 한마디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하락이 둔화되고 있다, 그거 한마디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뭐 지금 뭐 딱히 뭐 드릴 이야기가 없죠. 지금 뭘 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예. 그냥 가만히 뭐 있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 S&P 나스닥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파동 관점에서 보자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하락 한 파동이 계속해서 연장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죠. 근데 아무튼 단기적으로 낙폭도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드릴 이야기는 없다. 그냥 시간 잘 보내고 수익이나 누적시키자,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어젯밤 달러 인덱스가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좀 하락을 해서 원화 강세도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튼 뭐 단기적으로 이런 흐름이 맞긴 맞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미국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면 원화는 위험 자산이죠. 저 멀리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여튼 뭐 지금 당장은 일단은 오늘 하루 원화 강세 나오는 건 맞긴 맞다. 하여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고점이 낮아졌고, 물론 뭐 저점도 아직까지 뭐 낮아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뭐 상승 추세 맞긴 맞는데 중요한 저항 앞두고 굉장히 상승이 둔화된 건 맞죠. 여기서 무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시점인 겁니다. 근데 아직 뭐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직 환율 상승의 이런 아직 그 환율 상승도 계속될 수 있다라고 일단 기본 시나리오는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좀 상승이 좀 많이 둔화가 되고 있긴 하죠. 하여튼 눌림시 매수 생각을 해볼 만한 자리이긴 합니다. 달러 매수하실 분들은 눌림시 매수 고려 정도는 해볼 수 있는 자리인데, 아직 매수세가 확인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 하락이, 지금 이 조정이 끝났다라는 신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 생각은 하는데 좀 조심해야 될 거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뭐 특별한 거 없죠. 하여튼 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갖고 뭐 서울 신용보험인가 걔네가 상장을 하려고 했다는데 그것도 결국 뭐 실패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들리긴 하고요. 지금 확실히 일단 한국 증시, 보시다시피 한국 증시의 분위기는 상당히 좀 맛이 갔죠, 그죠? 상장하려다 실패하는 등등. 예전에는 말도 안 되는 기업들도 신규 상장 IPO 하면은 그 자금을 시장에서 다 받아줬는데, 지금은 뭐 서울신용보험 같은 데도 상장을 못하고 뭐 철회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는 매우 안 좋아졌습니다. 이제 우린 나스닥만 쳐다봐야, 결국 나스닥만 쳐다볼 수밖에 없게 됐거든요. 나스닥이 하락 파동이 길게 이어지면은 이제 코스피는 저 멀리, 코스닥은 저 멀리 이제 가는 거고요. 그나마 나스닥이 이제 여기서 버텨주면은 여기서 좀 반등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어쨌든 코스피인데요. 지금 다중바닥형 만드는 과정일 수 있어요. 다중바닥형 만드는 어떤 그런 멋진 과정 중일 수 있습니다. 야 봐라, 삼중바닥형이네 뭐 이런 이야기, 혹은 다중바닥형이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사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코스닥도 그래요. 물론 뭐 코스닥은 뭐 그래봐야 뭐 월봉 이런 걸 보시면 우리가 뭐 딱 뭐 아시겠지만은, 코스닥은 뭐 천년만년 박스권인 증시입니다. 천년만년 거의 뭐 박스권인 증시라 갖고 뭐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쯤이면 사실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사실 여기쯤에서 중장기적인 바닥이 나와버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방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아래쪽으로만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것도 또 위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한 번씩 큰 그림도 좀 보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와 있나, 여기 중간에 이런 어떤 중요한 매물대 자리에 와 있구나, 많이 빠지긴 했구나 라는 거를 좀 우리가 알긴 알아야 되겠고, 만약에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얘가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턴어라운드가 된다면, 다중바닥형 혹은 박스권 내에서 이런 저점이 높아진다라면 다음번에 장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박스권 돌파 한착하고 랠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는 거기 때문에 다양하게 일단 시나리오는 열어놓고요. 물론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수세 안 보입니다. 하락 파동이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거죠. 코스피도 그래요, 그죠? 다중바닥형 만드는 과정일 수 있다고요. 지금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만약 여기서 바닥만 확인되면 미래 증시 전망은 또 굉장히 또 좋아지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점도 생각은 해봐야 된다. 물론 아직 하락 진행 중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